수석 체크 확인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울산 공업도시, 공업단지의 이미지죠. 1962년도에 사실은 이제 공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특정 공업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구 결정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울산을 비롯해서 포항 그리고 거제 등지에 이제 그런 공업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 50년,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지역은 사실은 이제 울산이죠.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대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산업 구조의 변화,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 있지만 거제라든가 일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은 사실 이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산업 경제가. 울산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2010년도 데이터였던가요? 1인당 총 생산량이 전국에서 1위였던 적도 있어요, 울산이. 그 정도로 사실은 일단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평가들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실제 그 도시 가치에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데도 그렇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수출하는 데도 사실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의 입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루안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내륙 지역에 있죠. 아프리카의 대륙 안에서도 사방이 전부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루안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안에 연접하지도 못하고 내륙 산간에 다 막혀 있고, 그런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뭔가 어떤 경제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굉장히 힘들고, 산악지대가 또 많다 보니까 철도 교통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데서는 실제로 그 국가가, 그 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위치, 입지적인 특성들이 사실은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는 이미지는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는 지역이고, 저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석촌호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죠. 지금은 이제 여기 롯데타워가 쫙 올라가서 굉장히 다른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제 잠실 아파트가 이와 같은 블럭형 타입으로 사실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블럭형 타입의 개발과 우리에게 익숙한 판상형 타입의 개발, 여기서는 지금 판상형 일부 보이긴 하죠. 이런 개발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적인 시각에서 가로의 측면에서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를 본다면은 실제로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는 데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는 데는 이와 같은 중정형 타입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판상형 주어들을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가로에서 바라본다라고 보면은 주로 이제 남측의 면에서 인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에 쭉 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인면과 비어져 있는 부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로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반면에 블록형 타입 같은 경우는 가로의 면에서 인면들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이.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주거의 어떤 타입이 이와 같은 블록형 타입의 도시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블록형 타입보다는 판상형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타입이었죠. 지금까지 이제 발전사 측에서 본다면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실제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뭐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사이트 플랜이 일어나는 그런 동선 체계 같은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접근이다라고 일단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런 블록형 타입에 대한 개념들이 다 이제 해체가 됐고 새롭게 단지가 형성돼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보는 이미지는 과천의 모습이에요.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과천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이제 행정 기능을 갖고 있는 일부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조성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79년도 사실은 이야기죠. 도시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내려간 게 이제 과천 정도였던 거죠. 서울의 행정 기능을 일부 뭐 이렇게 확보하는 분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바탕이 돼서 신도시가 형성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상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꼽게 되면 아까 이제 울산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과천이 굉장히 상위권에 항상 위치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죠. 고밀도의 어떤 주거보다는 중밀도 이하의 주거단지들이 쫙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도시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행정 기능을 하는 공간들이 지금 비어져 있어요. 과천에.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가 생기게 되면서 과천의 어떤 그 상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행정 기능을 했던 공공청사에 사실은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항상 이제 논란에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비롯해서 공공시설이 부지다 보니까 국공립 대학들이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을 이렇게 빨리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 기능도 이제 검토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시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우리의 좀 모습들, 실질적으로 86년도, 88년도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겪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이제 분명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세계에서 서울을 인지하는 인지도가 사실 상당히 높아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반면에 이제 소비재 상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노동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생산 구조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낸 생산품들. 그동안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탱이 되어 왔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올림픽을 즈음해서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제
기술 집약적인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자동차 비롯해서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는 거죠. 이 시기가 이제 고도 성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쭉 60년대 이후에 산업구조, 경제구조 같은 것들이 쭉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80년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의 폭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도시 공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변화상을 관리하고 제대로 계획하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법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개정이 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 빼놓을 수 없죠. 상류 중산층의 부가 증대됨에 따라서 실제로 뭐 과소비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재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부의 불평등, 불균형 같은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사실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좋은 도시 공간, 좋은 사회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 가지수는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혹은 대학을 운영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했을 때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이제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한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실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벼락부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용어들. 그 안에 이제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이제 사회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요. 안정화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도시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시의 이미지, 좋은 도시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입장을 항상 가지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 정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80년에 건축법에 도시설계가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자, 학기 초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도시계획이 기억을 더듬어보면 도시계획은 2차원적인 계획이었다. 계획이고 반면에 도시설계는 3차원적인 계획이다. 딱 한 줄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닝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평면적으로 공간을 다루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토지이용 계획이죠. 그래서 색칠을 하죠. 주거의 경우에는 노란색, 상업은 빨간색, 업무는 파란색 그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밀도에 따라서 색의 농도가 더 짙어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물들은 현대건축 이후에 프랭크 겔이라든가 자하디드 같은 건축가들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이형적이고 자유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 막 도시 공간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도시는 고층화된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되고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산업혁명기 이후에 어떤 도시를 견주어서 지금의 도시하고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사이에 변했다는 거예요. 한 200년 사이에. 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도 달라지게 된 거죠.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도시 공간 안에서 기존의 도시계획법 제도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된 게 도시설계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는 그렇게 다르다. 정관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로 도시설계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설계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학회가 이제 도시설계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쯤 돼서 이제 학회가 이제 마련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회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도시 계획적인 부분에서 뭐 이온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 공간 안에서 전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로 속된 말로 어른들이 옛날에 많이 얘기하시듯이 먹고 살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더 중요했던 거죠. 우리 도시를 어떤 모습의 도시로 만들 것이냐 보다도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은 크게 다루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거쳐가면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제 집단이 이제 도시계획학회 같은 데죠. 어떤 법 제도적인 것들을 완비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입안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데가 이제 학회 중심으로 이제 모여있는 전문가 그룹, 교수님들의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서울은 급속도로 아무튼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층 건물들이 줄기차게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남산 타워가 또 입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도시들이 앞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써 지금 숭례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아픔도 물론 있었죠. 이런 것들은 문화재는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는지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는 사진은 청계천과 더불어서 청계곡과, 지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만 청계곡가의 모습이죠. 요 위에 있는 청계곡가가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을 겁니다. 남산타워를 딱 한남대교를 건너서 남산 3호 터널인가요? 지나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만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고요. 반대쪽은 저쪽에 청량리 쪽인데 지금 지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까지 실제로 신호등이 하나도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획기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는 변곡점을 맞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되고 기능적으로 편한 도시가 사실은 제일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주거 공간을 늘려주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근데 어때요? 아까 얘기도 했지만 80년대 지나오면서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인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어떤 결실일 수도 있어요. 청계천 복원에 대한 부분은. 이 고가도로가 해체가 되고 밑에 있는 도로가 복개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청계천이 그대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복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청계천은 상수물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인위적으로 물을 동력을 통해서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연성을 갖고 있는 자연 하천과는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그와 같은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 하천이라는 이제 뭐 연휴 어쨌든 간에 그런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은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MB라는 서울 당시 시장이 대통령까지 가게 되는 동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성을 정말 어떻게 그건 개발을 하고 복원한 거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논란의 요지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사건이었고 높이 평가를 받았던 거죠. 실제로 도시공간에서 봤을 때 이 공간이 하천으로 청계천으로 복귀가 되면서 이 지역의 도시의 온도가 약 3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도시의 온난화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도시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실제로 이와 같은 하천 복원을 통해서 도시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굉장히 큰 놀랄만한 일인 거죠. 정말로.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의 산업화된 도시에서 바람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면서 그 도시의 공업도시에 갖고 있는 어떤 매형과 그런 것들이 구름지형, 이게 분지형 지형에서 갖고 있는 공간 구조다 보니까 매연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를 도시계획을 통해서 반환길을 만들어주고 그 반환길을 통해서 매연이 빠져나가고 에너지 순환이, 공기 순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줬던 거기에 사실은 착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그러한 변화를 갖게 하고 청계천에 사실은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지류의 그런 유역들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같이 확장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청계천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제 하류 쪽은 좀 덜합니다만 실제로 저 상류 쪽에 청계천, 청계상가 그런 쪽에 보면은 건축물들이 실제로 뒤쪽을 보고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청계천이 복귀되면서 건축물이 과거의 배면이 정면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도시의 이미지가 사실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뭐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88년 이후에 19년도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계층 간의 어떤 문제들도 이제 심각한 어떤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노동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포디즘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포디스트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포드주의, 포드 자동차에서부터 사실은 그 개념이 뭐 유래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네오 포디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실제로 노동력을 절약하고 동시에 그 사용을 고도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도화할 수 있는 노동 조직화 개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복지에 대한 개념들,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과 상호 관계성을 갖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작업 구조들이 좀 유연한 구조로 변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들이 실제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근로 개선의 환경 개선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실제로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도시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도시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부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시들이 실질적으로 메갈로폴리스의 도시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지금도 실제로 이 축에 있는 도시들은 상당한 어떤 이제 한반도 안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인구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었고 서울의 광역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 공간 안에서 확장이 되는 게 그린벨트로 인해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도시들, 주로 이제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죠. 중심으로 서울의 기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서울의 광역화 양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자, 중산층의 임금 향상으로 국내 소비가 촉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노동자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측과 테이블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분당 1.3 청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 사실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고 혹은 도시의 기능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것이 전제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내가 이동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사실 가능한 부분들인 거죠.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신도시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분당 신도시죠. 분당 신도시의 초기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 당시였던 시기였는데, 주거 공급 500만 호 공급을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안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5개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분당에도 실제 당시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입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목표로 만들어진 도시에 정부에 의해서 그런 공공기관들이 분산 배치되면서 실제로 이제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어딘가요? 진주인가요? 경남? 거기에 지금 내려가 있죠. 원래 분사가 분당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현재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당이 개발된 것도 벌써 89년, 91년 얘기니까 벌써 이제 3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도시라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일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분당도 신도시고 판교도 신도시인데 같지는 않죠. 도시의 조성 과정에서의 어떤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일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당시 신도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됐던 것들 몇 가지 도시 계획을 하는데 요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거의 90여 년 전에 제안됐던 페리 그린주구 개념이 이 당시에도 그대로 사실은 반영이 됐다.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 등을 보면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실은 공간 계획이 이루어졌는 게 토지 용객만 보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의 권리, 보행자의 어떤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그런 분리를 통한 보행 안전성 확보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제 그 중심부에 중앙공원이라는 개념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니즈는 자꾸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시공간, 삶의 도시공간 안에서 녹지 공간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저쪽 이제 율동공원이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들이 차후에 확장이 돼서 녹지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신도시를 계획할 때도 실제로 굉장히 그런 어떤 매뉴얼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매뉴얼상의 규정과 규칙들,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 편익시설 혹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런 항목들은 초기에만 해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지만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논의되고 새롭게 강조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검증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에서의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혹은 공공에 의해서 그런 공간들이 이제 확보되어 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본질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개발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는 한강 이남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속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어 왔죠. 이번 정권 들어서 초기에 뭐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좀 보였습니다만, 크게 이제 달라진 부분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국토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자, 우리 해방 후에 도시의 어떤 변화 과정들을 이제 도면으로 표현해낸 부분입니다. 서울과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1700년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점점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요 라인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되게 되고요. 60년대 들어서면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외 영동 지역에서는 속초, 강릉, 그리고 남쪽으로는 삼척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그런 분포 현상을 좀 보이죠. 그게 점진적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집약화되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보이죠. 요 영역. 태백산맥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아무튼 제가 강원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 태백산맥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양쪽 영동, 영서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 어떤 문화적인 하나의 강원도라는 행정 단위로 묶여 있긴 합니다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서 지역의 이 부분은 수도권 지역의 어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영동 지역의 도시들은 동해안에 끼고 있는 해안 도시로서의 성격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정책적인 커다란 틀에서 강원도를 해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 지역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 뭐 도시들을 다른 측면에서 매핑을 해본 모습이고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축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기도 하고 그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 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다음 지도에서 보시는 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도시 확장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GIS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리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숫자화되어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지도로 식별될 수 있는 도면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빨간색의 강렬한 그런 인구 분포는 보여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서울, 뉴욕 그리고 수도권 지역까지 이런 모습이 많이 확장돼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란 지역만 놓고 한정해서 보는 건 아니고
서울 수도권 지역,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그런 영역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안에서도 서울시 광역계획이라는 개념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공장이 설치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 광역화된 어떤 계획 안에서의 틀을 만들어가는 법체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고민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를 이야기할 때 거리를 두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이 있고 서울 외곽에 도시들이 쭉 위치하게 되는데요. 일부의 신도시는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판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들이죠. 반면에 화성 동탄과 같은 이런 신도시들은 경기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신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개발공사, 한강신도시도 김포개발공사가 중심돼서 만들어지게 된 신도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개발 부지를 찾아서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개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개발공사가 일부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출전해서 만들게 된 기업들이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될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사실은 좀 구분돼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신도시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족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도시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도시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거주 공간이 공존하는 도시의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도시 공간 안에서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정리가 딱 됐죠. 배드타운이라는 개념으로. 분당이라는 도시에는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기능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분명히 있었죠.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있는 부지들인데 대부분 그 부지가 업무 시설 부지였는데 성남시 입장에서 그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용도를 바꾸게 되죠. 주상복합, 복합용지로 바꾸게 되고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지자체에서도 취하게 되고 그 땅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많이 야기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렇듯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업무에 대한 기능, 직장에 대한 기능들이 관가되면서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신도시들이 오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족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초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균형 발전 혹은 이제 어떤 배려,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던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족 기능의 공간에도 실제로 대기업은 들어가지 못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사실은 들어가게끔 제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장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택지구역 내 자족시설 용지에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대기업도 자족시설 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수원 같은 도시에 삼성이 입지하게 되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삼성 공장은 수원에 사실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만 그게 좀 더 이제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건축에서 건축법이 갖는 그런 역할과 비슷한 패턴으로 실제로 도시에서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은 상당하고 미치는 영향은 건축에서 미치는 영향에 비할 바가 아니죠. 도시에서 관계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들이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성 동탄이라든가 고덕, 수원, 강교, 김포, 한강 이런 신도시들이 서울에 어느 정도 근거리로 입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많은 성패가 결정이 사실은 되어 왔어요. 가능하면 서울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가능하면은 서울의 강남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호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 딱 보시면은 딱 드러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신도시들이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분당은 또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도시라는 게 주로 자족 기능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다 보니까 주거 위주의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대신에 서울로 나는 출퇴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크게 반영이 그동안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개발되는 양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지방에 분산시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위성도시,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것들을 지방의 각 지자체 하나씩 다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을 의무적으로 내려보내고 그런 역할을 비롯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또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 그런 것들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편익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인 거거든요. 왜 서울에 모이냐, 왜 서울에 가서 살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 경제적인 편익,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이런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내려보내고 편익시설들을 만들어준다고 한들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10분간 쉬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출석 체크 잊지 말고 하고요. 이게 지금 내가 올려준 게 내가 지금 봤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었네요. 비공개 우리 학생 중에 누군가에게만 보낸 걸로. 다 확인했죠, 여러분들? 센스 있게 김진영 학생이 올려줬어요. 잘했고. 아무튼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시작합시다. 1992년 이후에 92년 이후에 쭉 우리 사회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자유시장 경제, 국제화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 도시 간의 경쟁 개념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국가 간, 도시 간 무역 장벽들이 해체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여러분들 국제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과 영향은 사실은 어마무시했었거든요. 많은 실업자들이 양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이미 사회 자체가 어떤 보호무역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장벽이 없는 그런 사회로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사회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피로사회라는 책이 발간이 돼서 굉장한 유행을 했던 사회의 모습도 우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로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근데 작년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각국이
자국민 보호라는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결국에 길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은 어떤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이제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펴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자국 중심의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견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죠.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유 외에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사실은 너무 적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그쪽에서는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장 그리고 국제화라는 개념과는 좀 상반된 입장에서 또 도시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정책적인 것들이 변화되면서 자국민 중심의 이윤과 이득을 위한,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책으로 또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자본의 축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들이 사실은 사회 저변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서울의 어떤 탈산업화된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 구조의 첨단화, 고도화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사업체들의 수도권에 입지되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게 이제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주민 참여의 확대 개념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주민이 참여를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재생을 하면서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데 과거의 관주도의 어떤 계획, 전문가들이 밀실에 앉아서 이렇게, 밀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문가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 쫙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계속 언급이 됐던 거죠. 그 시작점으로 사실은 계기가 된 게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전문가와 공공회의에서 관회의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주민의 공람 혹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청회인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렴하게 되고, 공청회 자리에 가면 보통 분위기가 그래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몇 앉아 있고 그 지역에 그래도 좀 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초대받아서 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공청회에 가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삶과 관계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네 어디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까지 들어오는 적분로에 포장을 해달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도시를 향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가장 큰 틀에서의 계획 제도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주민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의 접근성, 거기에 이제 관심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맥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몇 번 토론자들도 참여하고 진행자들도 참여해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실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큰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재생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밀도 있고 무게 있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져가지고 있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국토계획법이 신설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이라는 거는 줄임말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사실은 국토계획법을 신설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국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이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선계획,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후 개발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국계법이라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절차적으로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 쾌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만 해도 실제로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래요.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목표점임에는 분명히 했죠.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주거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받고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실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맥락에서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효율성과 쾌적성을 종합하는 그런 거주 지역의 고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쾌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메니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종합적 쾌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메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주거 지역을 세분화시켰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종 세분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 세분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전만 해도 주거 지역은 그냥 주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1종, 2종 그런 식으로 종 세분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들, 혹은 단독주택에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이 같이 들어가는 지역들, 그런 식으로 밀도와 거주 환경에 따라서 종 세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차등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거주 지역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도화되고 고민화되는 주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서두에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전용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는 지역은 실제로 7군데, 8군데 정도 될 거예요. 채 10군데가 안 됐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한 15년 전에 한참 단독주택을 연구할 때 다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건 즉슨 뭐냐면은 우리의 주거 양상이 집합주택 위주로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주거 타입이 병존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득계층에 적합한 주거를 선택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박탈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2007년, 8년도 좀 보면은 이제 경관법이라는 게 이제 신설되게 되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시작된 게 이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조닝이라는 게 실제 뭐 기존에 일제시대 때부터 사실은 있어 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완전히 제도화돼서 이제 작동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얘기하는 면적 계획,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조닝 제도라는 얘기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럴 때 비로소 이제 19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방 도시들이라든가 조금 교외로 나가면은 논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들. 과거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들을 확보해 주는 게 도시계획의 가장 첫 번째 관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도 준농림지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질 수 있게 사실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농지만 준농림지로 바꿔서 한동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양상들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홀로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 준농림지의 법적 제도 하에서 만들어지게 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그 준농림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이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도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건조 환경들이 굉장히 근사해진 도시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냥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계획하고 이론을 만들고 하는 분들이 세우는 그런 생각들과 별개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고 관점은 또 다른 데에 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도가 완비가 되면은 그 제도를 피해서 뭔가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들이 항상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들이 사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후로 해서 아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도시공간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의 상품화라는 용어로 이렇게 정리되어 표현되고도 하지만, 도시의 상품화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선호하기는 도시의 차별화, 도시의 특성화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도시와는 다른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한동안은 또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또 굉장히 많이 도시가 개발되기도 했고,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그런 것들은 아무튼 한정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공간을 필요로 해서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또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공간보다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지 실제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기존에 했던 똑같은 언어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좀 크다는 거지. 과거에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시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시대고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쇠퇴도시라는 이름으로 곧 없어질 거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암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철학과 가치관을 사실 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 와우관에서 공부하는 와우관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보여지는 지역이죠. 저도 많은 시간들을 이런 경관을 보면서 지냈습니다만, 상암 지역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와 같은 지역들, 과거에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모아놨던 곳인데 그것들을 잘 정비해서 공원화시키고, 또 노기 단지가 사실 제일 먼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사무설계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주거를 공급하게 되고, 지금 여기가 상암 DMC죠. 여기 상암 DMC. 그리고 이쪽이 수색역이 있는 위치인데 상암 DMS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방송과 영상이 중심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요. 특히 DMS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 스트릿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름이 약칭이긴 합니다만, 가로 개념 자체가
디지털화된 어떤 그런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떻게 편한 구조로 갈 수 있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이기도 합니다.